네, 안녕하세요. 저는 캡스톤 파트너스의 대표 송웅락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SISP 사업단의 요청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멘토들에게 강의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필요한 그 멘토님들의 필요한 거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캡스톤의 투자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국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또 성공 사례 위주로 그리고 일부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벤처 캐피탈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예, 벤처 캐피탈은 정리하자면 남의 돈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펀드에 돈을 모아서 저희가 그 펀드를 돈 준 사람과 약속한 분야에 대부분 약속한 방법대로 저희가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일반 펀드와 다른 점은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기간도 길고, 그리고 기간이 길다는 게 짧으면 아주 짧은 펀드가 5년이고요. 보통은 8년. 그리고 저희가 올해 운영하는 펀드는 12년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한번 만들어져서 성장하고 유니콘에 이르려면 최소한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한 주기에 맞춰서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펀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펀드 운용사가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초기로부터 투자하게 되면은 이 회사에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도 투자해야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회사에 제품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 캡스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의 투자가 특히 매출과 이익이 아직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한 상당수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걸 출시하지도 않은 경우에 시제품이나 그 모형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대체 이럴 경우에 무엇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저희는 벤처 캐피탈은 재무제표, 현금 흐름 이런 것보다는 그들의 사업계, 기술, 열정, 실행력, 그들의 백그라운드, 그들이 전 회사에서 또는 전 학교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을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사실 벤처 캐피탈은 세상의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들이죠. 저희가 먼저 읽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의 변화를 읽는 사람들을 일찌감치 찾아서 그 변화를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그럴듯하다라고 판단하고 그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가장 큰 사업의 영역은 가장 큰 저희가 좋게 생각하는 사업의 영역은 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리고 노는 거, 소통하는 거, 소비하는 거,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결국에는 가장 큰 사업의 모델이 된다 생각하고요. 이러한 변화들을 대응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벤처 캐피탈과 비슷한 것을 포함하면 몇 개가 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한 200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들이 가진 펀드는 한 928개, 그 펀드 안에 약정된 돈이 한 28조 정도, 그리고 매년 투자되는 돈이 한 4조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2,70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8명의 프로페셔널이 있으며 13년 됐고 11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인력들은 다음과 같은 인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 전략은 저희는 굉장히 어린 단계에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 회사가 잘 성장하면 따라서 계속 투자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 당근마켓, 왓챠, 예, 작심은 혹시 아시나요? 예, 그 프리미엄 독서실인데요. 웨딩북, 버핏서울, 예, 호텔 리브는 최근에 직방에 팔렸고요. 스푼라디오, 메이커스, 퍼블리, 비디오 빌리지, 마이리얼 트립, 지넴, 3분의 1, 착한텔레콤, 매드스퀘어, 비마이카, 싱싱이 한두 개씩은 이용하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패션 쪽에도 저희가 여러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마켓컬리, 고피자, 정육각 등은 아마 아실 거고, 오늘 뭐 먹지의 쿠켓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방에 저희 초기 투자자고, 집닥, 하울리 등이 있고요. 교육 쪽에도 퀄슨, 용감한 컴퍼니, 위즈스쿨 등이 저희 투자한 회사들입니다. 여기에도 알고 계신 회사가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핀테크 분야에도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트루밸런스 8% 등이 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도 일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 쪽에도 저희가 파두, 메를로랩, 네메시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AI 쪽에도 디벡스라는 회사 있고, AR, VR 쪽에 가우디오 비주얼 캠프, 메디칼 디바이스와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투자한 후에 미국으로 옮겨서 사업하고 있는 샌드버드 등이 있고요. 솔루션, 광고 쪽에도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게임에도 별이 되어라를 하고 있는 플린트가 저희 투자한 회사고요. 기타, 리비콘, 시큐센, 맥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저희 투자 회사입니다. 저희 다양한 회수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작년 말에 저희가 취합을 했을 때 보면 저희 ICT 분야에만 포트폴리오가 한 101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3년 미만의 기업이 75개고요. 첫 기관 투자자로, 벤처 캐피탈로서 첫 기관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 58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투자한 것들의 상당수가 잘 후속 투자를 받아서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서 대충 저희 회사 소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그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캡스톤 어떤 사람들을, 어떤 회사를 투자하나요? 거기에 우선은 이거는 제가 존경하는 휴맥스의 변대기 회장님의 강의 자료에서 제가 이 다음 페이지와 같이 갖고 온 건데요. 변대기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기업과 경영자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기업가라는 건 뭐냐면, 기업가는 기업 밖을 바라보고 세상의 변화를 인지해서 기회를 발견해서 혁신을 만드는 이런 사람을 기업가라고 합니다. 경영자는 기업 안을 바라보는 역할을 하고요. 1.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성장, 성취를 이끌어내는 사람을 경영자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 기업의 진화 과정으로 보면 창업 단계에서는 기업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 기업에서는 경영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외연을 넓혀갈 때는 기업가적 경영자가 필요하다.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리더가 스스로를 성장시켜야만 기업이 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일단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가 저희의 투자 대상입니다. 저희는 기술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이 저희의 투자 목적이 아니고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술이 아니고 기업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가는 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투자할 당시에 보면 매출도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매출도 작아요. 또는 없어요. 상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약점이고 다 결함이죠. 다 리스크예요.
그러면 대체 뭐를 봐주나요? 저희는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를 일단 기본으로 봅니다. 그 잘하는 것의 제일 핵심은 저는 실행력이라고 보는데요. 개발을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들이 많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또는 핵심 개발자들의 능력이 탁월하면 저희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요. 높은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의 판단으로 보면 그 좋은 개발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회사가 최바닥에서도 M&A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 팀은 마케팅을 잘한다. 이 팀은 사업 개발을 굉장히 잘한다든가. 뭔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그 팀을 가능성을 보고 일단 처음에 초기 자금을 주게 됩니다. 초기 자금을 주고 이 팀이 그 잘하는 것이 사업 전반적으로 잘 이끌어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후속으로 또 돈을 또 투자해주고 또 투자해주고 그래서 많으면은 저희가 5번까지 계속해서 투자한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후속 투자한 사례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마켓컬리에는 두 번 투자를 했고요. 직방에는 4번 투자를 해서 누적 투자금이 95억이고요. 총 첫 투자할 때 회사 가치가 74억이었습니다. 파두에도 2번 투자를 했고요. 당근마켓에도 3번 투자를 했고, 저희 첫 투자할 때 회사 가치가 88억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회사 가치가 3,100억이었습니다. 스푼라디오에도 저희가 2번을 투자했고요. 퀄슨에도 저희가 4번 투자했는데 처음 투자할 때 5억을 투자했고 최근에 투자할 때도 저희가 한 60억가량 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저희가 그 매출과 이익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그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 저희가 계속 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들을 투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빠르게 받아들여서 저희 회사의 투자의 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뉴컬러입니다. 뉴컬러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캡스톤은 뉴컬러 창업자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이트 컬러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화이트 컬러가 하는 일의 30% 이상이 조만간 최근 한 3, 4년 있으면 인공지능으로 대처될 것이라고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우리 화이트 컬러의 일이 대체되면 대체 인간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이러한 고민에 답을 얻은 사람?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만이 가지는 가치를 창출한 사람? 빠르게 변한 일의 지형에서 자신의 영역을 앞서 개척하는 사람을 저희는 뉴컬러라고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뉴컬러란 말은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IBM의 지니 로메티 회장이 한 4년 전쯤에 그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 공개 서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고요. 이후에 한 3년 전쯤에 퍼블리와 지금 중앙일보의 포린을 서비스하고 있는 임미진 기자가 책을 만들었는데요. 새로운 엘리트의 탄생, 뉴 컬러 컨피덴셜이라고 하는 책을 정리하면서 뉴 컬러란 말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뉴 컬러의 조건으로 이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5가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 캡스톤은 이러한 뉴 컬러 창업자에게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 바꿀 미래를 내다보는가? 두 번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가?
세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는가? 네 번째는 손잡고 일하는 법을 아는가? 다섯 번째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예. 끊임없이 변화하는가? 첫 번째는 세상이 변하죠. 근데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면, 창업자가 변화하지 못하면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자는 세상의 변화를 남들보다 빨리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탐지하는 거죠.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 변화를 내 자신이, 우리 회사가 적응하는 거죠. 그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디지털이 바꾸는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에도 익숙한 것이 중요하죠. 특히 G 제너레이션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거의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손에 들고 태어난 세대, 그들은 아마 우리랑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바꾸는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니즈는 사실 기존에 하던 방식과, 우리가 먹는 법, 사는 법, 자는 법, 주거하는 방식, 또는 뭔가 먹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음식점을 고르는 방식이나, 이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소통하는 법과 또 상당히 다른 방식을 갖고 있죠. 이들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마지막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업자라면 세상을 바꾸고 싶어야죠.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하는 것인데요. 내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로 온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게 하겠다. 최소한 한국 사람을 사용하게 되겠다. 아니면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관악구에 있는 사람이라도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고, 그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가진 제품과 서비스로 쓰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 손잡고 일하는 법을 아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불장군은 사업할 수 없죠. 같은 팀원들과도 협력하고요. 팀원들의 베스트를 끌어내는 사람이고요. 고객과도 같이 손잡고 일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주주하고도, 또 예를 들면 내가 가진 회사에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과도 같이 손잡고 일하는 법을 알고 경험하는 것, 알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좋아합니다. 이러한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저희가 언제라도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뉴칼라 컨피덴셜에서는 한 5사람 예를 들고 있는데요. 저희 투자한 사람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김재현 대표라는 친구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재현 대표는 지금 올해 31살인 것 같아요. 31살이고 어렸을 때부터 돼지고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동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돼지고기를 먹는데 동네에서 먹었던 돼지고기 맛이 정육점에서 사 먹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봤더니 돼지고기가 어떻게 유통이 되냐면, 돼지를 잡은 다음에 도축이 돼서 냉동창고에 보관되면 주인만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가 보통은 7일에서 한 10며칠 동안 있다가 주인만 바뀌다가 마지막에 정육점에 배달이 돼서 그게 유통이 되는 그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맛있는 돼지고기는 언제 제일 맛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모든 고기는
잡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잡을 때 먹으면. 예, 근데 잡을 때 먹을 순 없죠. 근데 딱 잡고 나서 그 일종의 특히 고기는 도축을 하면 사후 경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후 경직이 막 풀리는 시간도 다 다양한데요. 사후 경직이 풀릴 때 먹으면 그때 먹으면 맛있다고 해요. 돼지고기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면 그 사후 경직이 풀리고요. 그때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김재현 대표가 대학 때 했던 일이 뭐냐면 돼지고기 생산을 했는데요. 생산이라는 게 뭐냐면 도축된 고기를 갖고 와서 고기를 잘라서 그 고객들에게 그 배송을 하는 일인데요. 이 고기를 자르는 일이죠. 그거를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과 같이 대학 때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예,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서 사업을 했고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첫 투자를 했고요.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이 축산업계에 이노베이션을 엄청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이 좋은 그 자르는 장비나 모든 이 생산 라인에 있는 그 장비들의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다 최적화해 가지고요. 다른 경쟁 업체 대비 2배 이상의 그 생산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동 창고는 그 영하 2도인가로 하면은 다 맛있는데요. 이제 제일 맛있게 생생하게 보관이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냉동 창고에 센서만 있는 데만 영하 2도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전체를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영하 2도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투자한 이래로 한 3년 만에 최근에 한 130억을 투자받았고요. 월 매출도 저희가 투자할 때는 몇 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난달에 한 30억 정도를 넘어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육각의 미래가 지금 그 신선식품 하면은 마켓컬리, 저희 물론 투자회사입니다만 마켓컬리도 있고 쿠팡 프레쉬도 있고 여러 있지만 쓱닷컴도 있죠. 정육각이 이 신선식품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네, 보여줄 회사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좋아하는 창업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한 번 더 해본 사람들이죠. 한 번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연쇄 창업자라고 합니다. 한 번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뭔가요? 해본 사람은 경험이 있죠. 저희는 한 번 그들이 실패하더라도 저희가 발견한 것은 한 번 창업하신 분들이 훨씬 더 성과가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 창업하신 분이고 특히 한 번 성공하신 분들에는 저희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한 회사 중에 좋은 성과를 내는 회사로 샌드버드와 당근마켓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창업자에게 드리는 또는 제가 또 창업을 염두에 둔 멘토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조언 3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창업은 실패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180여 개를 투자해서 40개 이상의 망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한 회사, 어떤 망한 회사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서 한 번도 그 이후에 보지 못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창업자는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망할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사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할 것은 염두에 두면 저는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조언은 무리하라고 조언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리라는 건 뭐냐면 거기다가 너무 많은 리스크를 담는 거죠. 그래야 재창업할 수 있고 다음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3년을 살았고요. 그때 저 창투사 생활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삼성의 합작으로는 안 된 창투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창업자들이 한 번 창업한, 두 번 창업한, 세 번 창업한, 네 번 창업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들이 그렇게 오래 여러 번 창업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한 번 창업하고 다 성공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패한 것이 있지만 그 실패가 그 다음 창업에나 그 다음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불자가 되지 않는 폐업을 하실 것을, 폐업이나 회사를 접는 방법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한 분은 회사 11억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했는데요. 게임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정말 잘 준비했던 작품 2개가 다 출시를 했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에 11억이 있는데 저희한테 찾아와서 회사를 접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만큼 매출과 이익이, 매출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나오지 않고 지금 회사를 접어야 꾸은 돈을 갚고,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하고 그 대표나 최대 주주가 그 퇴직금에 대한 책임이 있죠. 퇴직금을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정리하면 대충 한 1억 미만으로, 그러면 자기가 조금 정리하고 하면 그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정리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 다음 기회를 또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신불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신불에 빠져 어쩔 수 없이 여러 상태로 신불에 빠져 있는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사채를 끌어다 쓰거나, 특히 이율이 높은 고사채를 갖고 오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있고요. 가능하면 조금 가벼운 상태로 회사를 정리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상 위에 앉아있는 창업자만큼 답답한 것은 없죠. 네. 그러면 실행이라는 건 뭘까요? 일단은 남의 경험을 잘 들어보는 거죠. 내와 비슷한 것을 한 것. 사실 회사가 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한국의 연구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의 연구 사례가 있는데요. 물론 회사가 망할 때는 돈이 떨어져서 망합니다. 돈이 떨어져서 망하게 되는데요. 돈이 떨어지면 무조건 망하고요. 근데 실제로 그 돈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고객이 쓰지 않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객이 쓰지 않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그러면 창업자라면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게 고객에게 쓰일까? 이 고민을 빨리 하는 거죠. 사실 훌륭한 창업자들은 이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쓰일 수 있을까? 고객이 원하는 걸까? 이거를 하는데요. 물론 그래서 저희가 린 스타트업은 빨리 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빨리 MVP를 만들어서 빨리 한번 돌려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돌려볼 수도 없죠. 어떨 때는 돌려볼 수도 없는 상황도 있어요. 돌려보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의 경험을 들어보면 좋죠. 이것과 비슷한 것. 이것을 실패한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조언을 잘 들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불장군이 사업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세상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저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혹시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고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천재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분은 세상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정말 세상을 한번 바꾼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남의 경험을 들어볼 수도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분이 맥킨토시를 만들 때도 정말 남다른 GUI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고 했을 때 이런 천재들 빼고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남의 경험을 잘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잘 들어볼 수도 없는 경우라면 해외 사례를, 특히 실리콘밸리나 해외 중국이나 내와 비슷한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갔는지, 어떤 트랙을 거쳐서 성장했는지 같은 것들은 살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이 경험을 얘기해주고 여기에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기울인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시는 회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에 저희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돈을 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여러 사람의 힘을 잘 모은 회사죠. 저는 일단 가장 처음 단계로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검토할 때 보면 저는 대표가 혼자서 만들어진 사업 계획서인지 아닌지를 저는 한 90% 이상의 확률로 구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잊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멘토링을 해보면 거의 지금까지 보면 거의 100% 다 맞췄어요. 제가 멘토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을 만들면서도 혼자 만드는, 대표가 혼자 만들어요. 이런 사업 계획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은 회사의 얼굴이죠. 회사의 얼굴이고 회사의 결과물이에요. 이 결과물을 만드는데 대표가 혼자서 만들면 그게 올바른 회사일까? 저는 그 회사의 전 직원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두고 챌린지를 하고 만들어진 회사이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업 계획을 만들 때도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고요. 여러 사람의 관점과 피드백이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프로덕트를 만들 때도 회사와 내부의 힘과 외부의 힘을 다 잘 끌어모아서 잘 만드는 사람이 저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회사의 망한 사례들을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망한 사례, 제가 그 투자 생활 한 20년 하면서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니까요. 싸우는 회사가 때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리어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회사 내에서 싸우는 것이고 몇 분들이 떠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저 생각에는. 헤어진 회사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회사를 한 5개 정도를 봤는데 다 잘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사가 불화가 있고 때 그 불화가 있을 때 조금 힘들더라도 잘 헤어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헤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닌 사람들과 빨리 헤어져서 좋습니다. 하는 방식이 달라서. 저희는 헤어진 사람들을 투자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헤어지고 나온 두 팀을 다 투자한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회사가 잘 성장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저는 회사에 정말 뜻이 안 맞고 방향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분할하거나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과 회사의 다른 사람들은 잘 떠날 수 있으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회사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에 돈이 떨어지면 망합니다. 초반부터 저는 많은 분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회사의 지분에 연연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회사가 회사가 대표적으로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커브에서 이 회사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이븐이나 캐시플로우가 플러스 되는 포인트나 또는 어떤 성장의 어떤 점이 우리가 그 점까지를 죽음의 계곡, 많은 회사들이 여기서 다 낮아빠지죠. 이 상태에 있을 때 저는 회사는 경영권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 집중해요? 내가 충분한 돈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는 적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게, 그래야 돈을 잘 리저브 해 놓으셔야 이 기간을 거친 다음에는 좀 쓰셔도 돼요. 다양한 실험을 볼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돈을 적게 쓰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 선호하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가능하면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실 때 지분을 방어하는 것이나 내 지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아 놓으시면 여러 가지로 저는 리스크를 해지하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창업자들을 저희가 또 좋아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대충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실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질문이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을 제가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 지금 참관을 하고 계신 몇 분께 질문을 부탁을 드렸는데 질문 바로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받아보면 첫 번째 질문은 기술 창업 기업들이 기술만 좋다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기술 창업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인데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셨을 텐데 기술 창업 기업들의 실패 사례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 대부분의 이 기술 창업의 문제는 뭐냐면 기술에 몰두하다 보니까 제가 투자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은데요. 고객에 대한 거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술 창업의 상당수는 B2B 기업이 많아요. B2B 기업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술에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만을 보고요. 그 기술이 어디서 응용되는 건가. 그래서 똑같은 기술 창업이지만 고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가 투자한 사례에서도 고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요. 특히 기술 창업이 일반 고객일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특히 일반 소비자에게 갔을 경우에 쓰면 훨씬 더 그 효과는 클 수 있죠. 한 회사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그런데 그거는 확인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 없던 제품이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이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경우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까랑 똑같은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일반 B2B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미리부터 가셔서 삼성전자예요, LG전자예요, 저희 현대자동차예요, 네이버예요.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 회사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가? 여기에 점점 그런 것과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사실 대기업에 납품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오래 걸려요. 저희 한 회사는 글로벌 기업 BMW하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기업에 납품하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처음 접촉할 때부터 3년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상당한 제품과 프로덕트를 봤는데도 삼성전자 4년째 출하하고 있는데 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들 쉽게 생각하시고, 특히 엔지니어 출신들이 이것들을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고객의 원하는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시고 그 고객과의 소통,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좀 하고, 그런 기업들에 저희가 훨씬 더
좋아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저희 투자한 회사에서도 결국 그 고객이 쓰지 않을 제품을 만든 사례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술 창업 기업들은 성과가 오랜 시간을 거쳐 일어나게 되는데 기술 창업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갖춰야 할까요? 저는 그 첫 투자해 주는 사람이 첫 번째 처음 투자를 받을 때요. 기술 창업을 이해하고 후속 투자를 받을 투자자를 고르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투자해 줄 사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투자해 줄 사람을 고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투자자와 마일스톤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술 창업의 많은 상당수는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고객에게 뭔가 의미 있는 매출이 일어난 다음에는 조금 투자를 받기 수월할 수 있죠. 그때는 또 성패가 갈려요. 그러면 그 전에 그 투자를 받고 또 그 영업이나 개발이나 이거를 진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매출과 이익, 매출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아직 프로덕트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노력이 굉장히 의미 있는 노력이고 의미 있는 성장을 했다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그 마일스톤을 만족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런 마일스톤에 대해서 투자자와 뭐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요. 일반적인 제가 투자자라면 그 상태에서 그 마일스톤이 도달하면 저는 투자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고객에게 말씀드리지만 고객에게 딜리버리 되지 않은 프로덕트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장을 만드는 것을 알아보고 투자하는 사람과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실패를 맞이해야 하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기술 창업 기업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예,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실패의 순간이 그래도 오면은 기술 창업 기업들이 늘 이 저는 기술 회사들은 기술과 기술자가 가장 큰 리소스죠. 이거를 사갈 곳이 어딘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전 특히 개발자들이 만드는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가 M&A 되는 경우를 저희가 꽤 본 적이 많아요. 기술자도 우리 회사의 기술을 혹시 안 되더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데가 어디지? 그러면 굉장히 나이스하게 회사를 꼭 성공적인 엑시시 아니더라도 나이스하게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금의 일부만 상환하고 부채 정도를 갚는 정도로 하고 회사의 인력과 사람을 데려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사에 절대로 특히 기술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꼭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거 안 되는 거는 안 되면 하늘의 뜻이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구나. 난 다음 기회를 보고 이 비슷한 걸로 하는 다음 사람이 혹시 혜택을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큰 무리를 하기 전에는 꼭 접어주시면 회사를 정리하거나 접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강의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부족한 강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수업에 들으시는 분들이 멘토라고 들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멘토로서 도와주시는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